상상해 보십시오. 현대의 거대한 기업에서 완전히 성향이 다른 6명의 CEO를 연이어 모시면서 살아남은 임원이 있습니다. 와, 6명이요? 그건 진짜 보통 생존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게다가 단순히 자리만 보존한 게 아닙니다. 회사를 뒤집어 엎는 피바람 나는 경영권 탈출극이나 급격한 노선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았거든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 험난한 사내 정치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나아가서 그는 회사의 생존을 위해 인사, 재무, 법무, 그리고 기업 문화에 이르는 모든 사교와 운영 매뉴얼을 그 백지 상태에서 홀로 집저성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엄청난 업무량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출퇴근길에 서울 지하철 7호선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히 지나치는 역 중에 사가정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저도 자주 지나치는 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역의 이름이 방금 말씀드린 이 경이로운 생존자이자 국가의 설계자였던 인물의 호에서 따왔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역사에 정말 관심이 많지 않고서는 쉽게 연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는 조선 초기 45년 동안 세종부터 성종까지 무려 6명의 왕을 섬기며 국가의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구축한 전천후 지식인 사과정 서거정입니다. 서거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흔히 고루한 학자나 방대한 책을 편찬한 점잖은 관료 정도로만 떠올리기 쉽거든요. 약간 교과서에서 스쳐 지나간 이름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록들을 교차 검증해보면 그는 피바람 부는 권력투쟁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은 대단히 입체적인 현실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는 3가지 흥미로운 출처 기록을 통해 그의 진짜 얼굴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3가지 기록이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당대 최고의 예술품인 몽유도 원도 앞에서의 심야 대화고요. 두 번째는 서슬퍼런 권력의 정면으로 맞섰던 1446년 세종실록의 기록입니다. 그 숨막히는 정치적 대립사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업적이 빼곡하게 담긴 백과서전 기록들입니다. 오늘 다뤄볼 자료들이 정말 하나같이 굵직굵직하네요. 그렇죠. 오늘의 미션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예술적 낭만을 그토록 사랑했던 시인이 어떻게 냉혹한 현실의 투사가 되었으며 종국에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다진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극적인 변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이겠네요. 자,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1447년 초봄의 늦은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당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예술의 후원자였던 안평대군의 서재입니다. 안평대군.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가 탄생한 공간이군요. 맞아요. 그 방 안에는 화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단 3일 만에 그려낸 걸작 몽유도원도가 쫙 펼쳐져 있었죠. 3일 만에요? 와, 진짜 천재적이네요. 근데 이 그림의 시각적 구조 자체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의 구조요?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서거정의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은유 같거든요. 긴 두루마리의 왼쪽 절반은 칠흑같이 어둡고 험준한 산세가 막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솟아 있습니다. 맞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 아주 거친 현실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선을 오는 쪽으로 쓱 옮기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등장하잖아요. 네, 새벽빛을 받아 숨결처럼 피어나는 그 복숭아꽃이 만발한 이상향, 바로 도원이죠. 현실과 이상향의 극명한 대비. 이게 이 작품의 시각적 핵심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그 향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그 방에 젊은 서거정이 들어와서 그림을 탁 마주합니다. 그 방의 공기가 막 상상이 되네요. 엄청난 긴장감과 경이로움이 교차했겠죠. 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예리한 평을 내놓습니다. 현실에서는 칼날 같고 도원의 물은 숨결 같습니다. 라고요. 와, 표현 진짜 예술이네요. 칼날과 숨결이라니.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천재의 예술적 효감이 폭발하는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디테일이죠? 서거정이 안평대군의 글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물소리가 그림에서 들린다고 짚어낸 대목입니다. 맞아요. 저도 기록을 보면서 그 대목에 한참 머물렀거든요. 아니,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침묵하는 그림 쪽에서 소리를 찾아내다니요. 진짜 소름 돋는 통찰력이죠. 그때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있던 화가 안견이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자기가 시냇가를 가장 마지막에 그렸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요?
네,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의 귓가에 가장 오래 남은 것이 바로 그 물소리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이야,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 본 서거정이나 또 그것을 붓질로 공간감 있게 구현해낸 안견의 깊은 교감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 시대 최고 지식인들의 수준 높은 예술적 대화였던 셈이죠. 그런데 저는 이 그림, 그 왼쪽에 험한 산과 오른쪽에 도원이라는 구조를 보면서 약간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이게 약간 철학적인 메시지로 읽히더라고요. 그 이상향이라는 게 결코 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네, 이거 약간 현대 비디오 게임 구조 같아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비밀 정원, 즉 도원이라는 보상을 얻으려면 그 전에 끔찍하게 어려운 보스전 같은 왼쪽의 험한 산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하하, 비디오 게임 보스전 비유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실제로 안평대군 역시 꿈속에서도 나는 저 왼편 산을 지나야만 했네. 선계는 저절로 허락되지 않더군. 이러고 말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통과 의례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상대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인 안평대군이잖아요. 왕자고요. 네,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자였죠. 서거정이 단순히 그 왕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그림이 너무 멋지다고 낭만적인 칭찬만 막 늘어놓은 거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거정은 결코 비위를 맞추는 뻔한 수사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했나요? 안평대군이 묻습니다. 자네는 정말 도원이 있다고 믿나? 그러자 서거정은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단 현실을 통과한 뒤에만 열리는 곳입니다. 라고요. 와, 그 대답이 바로 현실 도피처로서의 이상향을 쿨하게 부정한 거군요. 네, 현실의 험한 산을 외면하고 곧바로 도원으로 날아가는 마법 같은 건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게다가 대화 막바지에 안평대군이 자네도 결국 저기 도원으로 가고 싶은가? 라고 물었을 때 서거정의 대답이 정말 묵직한 여운을 남깁니다. 맞아요. 서거정이 뭐라고 했죠? 아직은 아닙니다. 먼저 이 세상 문장을 다 써야 하니까요. 라고 답했죠. 네, 이 세상 문장을 다 써야 하니까 이건 단순하게 내가 글을 더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인으로서 이 진흙탕 같은 현실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목, 그 책임과 의무를 전부 끝내기 전까지는 결코 저 달콤한 이상향으로 도피하지 않겠다는 아주 치열한 선언인 겁니다. 야, 예술적 낭만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그 두 발은 현실의 척박한 땅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대답이야말로 서거정이라는 인물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도원이란 도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안식처가 아니라 현실의 모순과 치열하게 싸우고 난 뒤에야 도달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뚫고 나가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그 현실의 험한 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가 당면했던 아주 살벌한 정치적 현실로 시선을 옮겨볼 차례입니다. 네, 서거정이 낭만적인 서재에서 벗어나 당장 내일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1446년 세종 28년의 궁궐로 청취자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서거정이 말한 그 현실의 약속이 얼마나 차갑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네, 이 실록의 기록을 보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당시 서거정은 어떤 위치에 있었죠? 당시 서거정은 집현전 박사직책을 맡고 있던 아직은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조선 초기 권력 지형의 이면과 국가 시스템을 둘러싼 치열한 논리 싸움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임금의 귀와 눈 역할을 하면서 바른 말을 하는 대관들, 즉 언관들이 국사를 비판적으로 논하다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왕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발언을 했던 거죠. 그러자 이계전, 최항, 박팽년, 성삼문 같은 당대의 정말 쟁쟁한 학자들과 젊은 서구정이 연대해서 이 대관들을 구명하려고 나섭니다. 나중에 무력으로 조카를 밀어내고 세조가 되는 당대 최고의 실세, 바로 수양대군이었거든요. 수양대군이라면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무서운 권력자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안내해 드릴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죠?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다루면서 강력한 왕권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려 했던 수양대군의 입장이 옳다거나 혹은 신하들의 견제와 비판을 중시했던 학자들의 발언권이 더 중요하다고 어느 한쪽을 편들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양쪽 다 국가를 위한다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네, 철저하게 세종실록이라는 기록에 나타난 양측의 치열한 노선 투쟁과 논리 전개 과정을 객관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학자들이 그 호랑이 같은 수양대군을 찾아가서 항변하는 장면을 현대기업에 한번 빗대어 설명해 볼게요. 오, 현대 기업이요? 네, 이건 마치 회사의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지적한 직원을 CEO가 막 화가 나서 해고하려 하자 말단 사원들이 단체로 사장실에 찾아간 겁니다. 오, 상상만 해도 떨리네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자르면 앞으로 누구도 우리 회사의 문제를 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놓고 항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 국가의 면역 체계와도 같은 언관들을 지키겠다는 비유가 사건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근데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엄청 불쾌했겠죠? 당연하죠.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대관들의 비판이 군주의 권위를 훼손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아주 간사하고 무리한 행위로 보였을 겁니다. 실록을 보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한지 나오잖아요. 네, 수양대군이 직접 붓을 접고 대관이 무례하니 죄 주는 것이 마땅하나 라면서 학자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와, 붓으로 직접 썼다는 건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건데.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이계전 같은 주동자들이 의금부에 끌려가서 당장 처형될 수도 있는 아찔한 위기가 조성됩니다. 수양대군의 성정을 생각하면 진짜 살얼음 판을 걷는 공포였겠네요. 그런데 서고전과 그 동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무모해 보이는 항명을 이어갔을까요? 단지 잡혀간 동료 대관 개개인에 대한 의리나 정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그들에게 대관 개개인이 실제로 간사하게 굴었느냐 무례했느냐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아, 그 개인의 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하려 했던 것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바로 언로, 즉 말이 통하는 길이라는 국가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언로가 막히면 끝장이다. 이런 통찰이었군요. 맞습니다. 이 언로가 막혀서 권력자에게 정확한 피드백이 전달되지 않으면 국가는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결국 안위가 위태로워진다는 뼈아픈 시스템적 통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야, 이 사건 기록을 보니까 서거정이 낭만적인 몽상가가 절대 아니었네요. 네, 국가 시스템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무서운 미래의 절대 권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논리로 맞서는 대단히 강단 있는 정치가였음을 이 기록이 증명하는 겁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스템의 원칙을 사수하는 젊은 학자의 모습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지식인의 표본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거대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꼿꼿하고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가 그 피비린내 나는 계유정난과 이어지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숙청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그게 진짜 역사적 미스터리 중 하나죠. 심지어 세종을 시작으로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까지 무려 6명의 왕이 바뀌었잖아요. 45년이라는 격동의 세월 동안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최상위 관직인 좌찬성까지 올랐습니다. 이 압도적인 생존의 메커니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세 번째 출처, 즉 그의 45년 생애 동안 남긴 아주 방대한 백과사전적 기록과 업적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처세술이 뛰어났던 건가요? 아닙니다. 서거정의 생존 비결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눈치 보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무기는 그 누구도 감히 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실무 능력, 그리고 시스템 구축 역량이었습니다. 실무 능력이 생존 무기였다. 네, 그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양관 대제학을 역임한 인물이거든요. 양관대제학이라면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동시에 맡았다는 뜻인데 이걸 현대의 개념으로 치면 국가 최고의 학술기관과 정책연구소의 수장을 동시에 겸임하며 국정 철학을 총괄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체 어떤 작업들을 주도했기에 그런 권위와 생존력을 갖출 수 있었는지 그 목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기록을 보니까 거의 조선이라는 신생국가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밑바닥부터 혼자 다 설계한 아키텍트 수준이던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선 역사를 정립한 동국통감이 있습니다. 아, 단군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하나로 꿰어낸 그 기획이요? 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장구한 역사적 정통성 위에 서 있음을 입증한 것이죠.
이는 그 혼란스러운 쿠데타와 정치적 격변 속에서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안정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를 재정립해서 정당성을 확보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지리 정보도 집대성했잖아요. 네, 전국의 지리 정보를 담은 동국여지승남도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공간과 영토에 대한 장악은 곧 중앙 집권적 통치를 위한 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니까요. 와, 역사의 지리에 그다음은 법전인가요? 맞습니다. 국가 통치의 기준이 되는 경국대전 편찬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철학적 명분에만 머물던 유교 이념을 실제 백성과 관료들의 삶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이라는 코드로 변환시킨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문학까지 촉망라한 동문선을 편찬해서 문화적 독자성도 선언했죠? 심지어 백성들의 실생활을 돕기 위해 의학서적인 향약 집성방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까지 주도했습니다. 정말 인간 백과사전 수준이죠. 역사, 지리, 법률, 문학, 실용과학까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그가 직접 다 코딩을 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왕조가 흔들리고 권역자가 휙휙 바뀌는 그 극심한 혼란기 속에서 서거정은 새로운 권력자들에게 죽이기엔 아까운 사람을 넘어선 겁니다. 아, 살려둘 수밖에 없었다. 네, 국가 운영을 위해 반드시 살려두어야만 하는 대체불가 인프라 그 자체였던 거죠. 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왜 그는 45년 동안이나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졌을까요? 그러게요. 권력을 쥐었으면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출처, 그 초범의 몽유도원도 앞에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 안평대군과 나왔던 그 대화요. 네, 아직은 도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세상 문장을 다 써야 하니까요. 라고 했던 그 말 기억하시죠? 와, 세상에 설마 그 약속을 지킨 건가요? 맞습니다. 그는 45년이라는 길고 고단한 세월 동안 수많은 동료와 직위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권력의 무상함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그 밤의 약속을 평생에 걸쳐 지켜낸 것입니다. 이야, 진짜 소름 돋네요. 그는 아름다운 그림 속 이상향으로 도망치는 대신에 피 튀기는 현실 한복판에 남아서 법과 역사, 문학이라는 냉철한 붓을 들고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틀이라는 실제하는 도원을 척박한 현실 위에 직접 그려낸 인물인 겁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써내려간 이 세상 문장들이라는 게 결국 동국통감과 경국대전 같은 국가의 기틀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낭만적인 예술을 사랑했던 시인이 가장 지독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그 모순투성이 현실의 산맥 위에 제도로서의 이상향을 직접 구현해냈다. 자신이 내뱉은 묵직한 약속을 45년의 피나는 노동으로 증명해낸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느껴집니다. 네. 서거정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한 이상주의자는 현실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오히려 그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어내기 위해 분투하는 자라는 사실을요. 네, 이상과 현실 사이의 아득한 간극을 오직 실천과 기록으로 촘촘히 메웠던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몽요도원도 앞에서의 빛나는 통찰에서 시작해 세종실록에 기록된 언로를 향한 목숨 건 투쟁,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거대한 운영체제를 완성해낸 서거정의 압도적인 생애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이제는 단순히 목적지로 향하는 밋밋한 통과역으로만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역 이름을 볼 때마다 45년의 그 묵직한 세월이 떠오르겠죠. 600년 전 그 칼날 같은 현실의 산을 피하지 않고 자유로운 비판 정신을 수호하며 끝내 세상의 모든 문장을 써내려갔던 한 천재의 치열한 숨결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 딛고 서 있는 일상의 한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화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스템의 든든한 뿌리라는 것을 서거정의 삶이 명징하게 보여주네요. 네, 자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며 출처의 기록에는 없지만 이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만약 45년간 그토록 거친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국가를 설계했던 서거정이 정보의 홍수와 극단적인 대립으로 쪼개진 오늘날의 이 험준한 현실 세계에 도착한다면 어떨까요? 야, 이 혼란스러운 현대사회요. 네, 그는 과연 이 혼란 속에서 어떤 새로운 도원의 밑그림을 그려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그려낸 그 진정한 도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떤 뼈아픈 현실의 산맥을 회피하지 않고 두 눈 부릅뜨며 마주해야 할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그가 평생을 바쳐 묵묵히 써내려간 문장들의 묵직한 무게를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답을 조용히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